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수진입니다. 제 카페는 저의 꿈이자 삶의 전부였죠.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단골 손님도 늘고 동네 사랑방처럼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옆 건물에 사는 김 여사님은 매일 오셔서 따뜻한 라떼를 드시며 제게 덕담을 해주셨죠. 수진 씨, 젊은 사람이 참 성실해. 이 카페 꼭 크게 성공할 거야. 그 말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님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진 씨,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잠시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김 여사님은 늘 저를 아껴주셨고 어려운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제가 모아둔 비상금을 빌려드렸습니다. 액수는 꽤 컸지만 김 여사님과의 신뢰는 그보다 더 컸으니까요. 약속한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은 카페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가 봐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웃들도 김 여사님을 본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김 여사님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미 한 달 전에 건물을 팔고 이사를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돈을 빌려드린 바로 다음 날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카페의 바로 옆에 새로 오픈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은 그 프랜차이즈 카페의 건물주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저에게 돈을 빌려간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비상금을 빼돌려 더 큰 이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그 비상금은 사실 제가 카페를 확장하기 위해 모아둔 자금이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가 이 동네에서 카페를 확장할 수 없도록 그리고 자신의 프랜차이즈 카페가 독점할 수 있도록 저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덕담들은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던 겁니다. 제 꿈이 담긴 카페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의 순진함을 이용하고 저의 비상금까지 빼돌린 겁니다.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의 그 간절한 눈빛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김 여사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제 꿈을 짓밟고 저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김 여사님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이사를 가버렸지만 저는 그녀의 새로운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냈고 제가 돈을 빌려주었던 기록과 그녀가 건물을 매각한 시점의 증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법정에서 김 여사님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야 했고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녀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카페를 더 멋지게 확장했고, 저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져 오히려 더 많은 응원과 손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 여사님의 완벽한 복수는 저에게 쓰디쓴 교훈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의 카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끝판왕. 소심했던 그녀의 짜릿한 반격. 내 이름은 소연,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우리 팀에는 유독 소심하고 말없는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윗사람들에게는 깍듯이 대하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는 친구였죠. 그런데 팀장 박 부장만 나타나면 민지는 눈에 띄게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상사를 어려워하는 줄 알았죠.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중 우연히 박 부장이 민지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너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엉성해? 똑바로 안 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박 부장은 사사건건 민지를 트집 잡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심지어 민지가 만든 보고서를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보다 보니 이건 명백한 갑질이었죠. 하지만 민지는 찍힐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나서기가 망설여졌어요.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타겟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부장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고 민지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은 민지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망친 후 박 부장에게 심하게 질책을 받고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지에게 박 부장이 했던 부당한 일들을 자세히 듣고 나니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단순한 괴롭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박 부장은 과거 민지가 저지른 실수를 계속해서 들먹이며 협박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지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박 부장이 민지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부당한 업무 지시, 메일,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까지 확보했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민지의 예전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과거 박 부장과 민지는 같은 회사 동료였고 당시 민지의 아이디어를 박 부장이 가로채 승진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민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박 부장은 죄책감 대신 민지가 다시 나타나 자신의 성공을 위협할까봐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회사 감사팀에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박 부장의 권력 때문에 쉽게 믿어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결국 회사에서는 박 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과거 아이디어 도용 사건까지 밝혀지면서 박 부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어요. 그토록 떵떵거리던 팀장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박 부장이 회사를 떠나던 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을 털어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민지를 보니 저까지 뿌듯해졌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우리의 작은 반란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 팀에는 더 이상 가면 쓴 악마는 없어요.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죠? 내 뒤통수를 친 친구,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수진. 그리고 내 옆엔 은하가 있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자란 20년지기 절친이었죠. 서로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심지어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은하는 나에게 친동생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죠. 오랜 노력 끝에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취업하고 입사 동기 민준 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약속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어요. 이 모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은하에게 알렸죠. 내 행복을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한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내 과거를 문제 삼기 시작했죠. 학창 시절 저질렀던 작은 실수들이 부풀려져 익명으로 제보된 거예요. 결국 나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민준 씨와의 관계도 위기를 맞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좌절에 빠져 있던 그때 민준 씨가 내게 내민 핸드폰 화면을 보고 내 온몸은 얼어붙었어요. 은하가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린 비방글이었죠. 글에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고 결정적으로 은하의 말투가 그대로 묻어났어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죠. 내 절친 은하가 나의 성공을 질투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니.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은하에게 당장 따져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은하의 뒤를 캐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은하가 나를 비방하는 동시에 내 남자친구 민준 씨에게 접근하여 내가 절친인 척 위로해주며 몰래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역겨웠죠. 내 모든 것을 짓밟고 심지어 내 남자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기다렸어요. 마침내 은하가 내게 청첩장을 내밀며 나 민준이랑 결혼하게 됐어라고 말하던 날.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내 속은 활활 타올랐죠. 그래, 이제 복수할 시간이다. 결혼식 당일 나는 은하의 결혼식을 망치지 않기 위해 민준 씨의 부모님께 은하가 과거에 저질렀던 엄청난 잘못들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파혼으로 끝났어요. 은하는 모든 것을 잃고 절규했죠. 민준 씨 또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은하를 떠났어요.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은하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익명 게시판에 은하의 모든 만행을 폭로했어요. 그녀가 발붙일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너.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차례야. 모두가 믿었던 그곳. 지옥의 문이 열리다. 내 이름은 서윤. 나는 희망마을이라는 곳으로 이사 왔어요. 이곳은 마치 동화 속 그림 같았죠. 모든 주민이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매주 자선 행사를 열며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이었어요. 특히 마을의 지도자인 박 회장님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는 늘 온화한 미소로 주민들을 보듬었고
마을의 모든 행사를 주도하며 사랑과 나눔을 강조했어요. 나는 이곳이 진정한 유토피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완벽함 속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님에게 반대 의견을 냈던 주민들이 갑자기 마을을 떠나거나 이유 없이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마을의 모든 정보가 박 회장님을 통해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진실에 다가갈수록 빡침은 극에 달했어요. 박 회장님은 겉으로는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의 자선단체는 사실 주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수단이었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박 회장님의 비리를 알게 된 후 협박을 당해 쫓겨난 것이었죠. 나는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마을의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몰렸죠. 고립감과 무력감에 숨이 막혔어요. 이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에 치가 떨렸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박 회장님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했죠. 박 회장님은 사실 수십 년 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형을 살해하고 그 재산을 가로챈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이 마을은 그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위장이었던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그의 과거를 모른 채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인물이 살인자였다니 온몸에 피가 씻는 것 같았어요. 이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일기장과 함께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죠.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경찰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박 회장님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진실을 받아들이고 분노했어요. 박 회장님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죠. 희망마을은 한동안 혼란에 빠졌지만 주민들은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만 용기를 내어 빛을 비추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나는 진정한 희망을 찾아 나설 거예요. 모두가 존경했던 그녀, 가장 가까운 이들을 파괴하다. 내 이름은 민준. 우리 회사에는 김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녀는 늘 온화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는 천사 같은 분이었죠.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고 나 역시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그녀는 완벽한 상사였고 완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부장님의 행동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겉으로는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유독 특정 직원들을 교묘하게 이간질시키거나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일이 잦았죠. 특히 회사에서 가장 소심하고 약한 수아 씨를 대상으로 한 그녀의 조작과 잔인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수아 씨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그녀의 업무를 방해하고는 수아 씨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비난했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도 김 부장님의 공공 이미지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빡침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랐지만
그녀의 능숙한 가면 앞에서 나는 무력했어요. 수아 씨는 결국 김 부장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나는 죄책감과 분노에 시달렸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나는 김 부장님의 진정한 본성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그녀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했어요. 김 부장님은 과거에도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파괴해왔던 소시오패스였던 거예요. 그녀의 친절한 가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의 가족들조차 그녀의 이중적인 본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잔인함에 지쳐 이미 오래전에 그녀를 떠났던 거죠.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 회사 고위층에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김 부장님의 명성 때문에 망설였지만 내가 내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죠. 그녀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갑질, 그리고 그녀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결국 김 부장님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녀의 추악한 진실은 회사 전체에 알려졌어요. 그녀를 존경했던 모든 직원들은 충격과 환멸에 휩싸였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구축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어요. 김 부장님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그녀의 가면은 영원히 벗겨졌고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의 거짓된 친절에 속지 않을 거예요. 나는 수아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두 얼굴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에게 날린 나의 치명적인 일격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면 쓴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죽은 자의 복수. 옆집 부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처절한 응징. 내 이름은 정우.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옆집에는 영희 씨와 철수 씨 부부가 살았죠. 겉보기엔 그저 소박한 이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고가의 외제차를 여러 대 굴리고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매주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둘 다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돈이 많았죠. 나는 그들의 수상할 정도로 많은 재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영희 씨의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영희 씨와 철수 씨가 아닌 다른 남자가 서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와 영희 씨, 철수 씨가 모두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나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옆집 부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영희 씨가 철수 씨와 결혼하기 전 엄청난 재력가와 결혼했었고 그 남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죽은 남자의 재산이 모두 영희 씨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 뭔가 찜찜했죠.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진실을 마주했어요. 철수 씨가 영희 씨의 죽은 남편의 친동생이라는 것. 그리고 영희 씨와 철수 씨가 짜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알던 평범한 이웃 부부는 살인자였던 거죠. 나는 곧바로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영희 씨와 철수 씨는 체포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범행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죠. 결국 그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었죠. 사실 나는 죽은 영희 씨, 남편의 오랜 친구였어요. 영희 씨와 철수 씨가 그의 재산을 노려 살해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나는 복수를 위해 옆집으로 이사 왔던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한 이웃처럼 행동하며 그들의 허술한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했죠. 그리고 마침내 복수에 성공한 거예요. 영희 씨와 철수 씨가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죽은 친구에게 복수를 해줬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후련했어요.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 그리고 죽은 친구의 한을 풀어준 나의 복수극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잔인한 계략,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내 이름은 민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였어요. 남편 동준 씨는 다정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날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주변에서는 다들 나더러 복받은 며느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아침에 눈 뜨기도 전에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셨고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늘 내 편이었고 우리 민서 하시며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죠. 나는 정말 시어머니를 내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완벽한 행복은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이 심해지는 걸 느꼈어요. 밥을 먹일 때도, 재울 때도, 심지어 목욕을 시킬 때도 시어머니가 나서셨죠. 믿는 힘들 테니 쉬어라 하시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감사했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아이의 엄마가 아닌 보모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는 나보다 시어머니를 더 따르는 것 같았죠. 내 품이 아닌 시어머니 품에서 잠들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밤중에 아이가 고열에 시달렸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청천벽력 같았어요. 아이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왔습니다. 특정 성분과 극도로 맞지 않는 체질이네요.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아이에게 먹인 것도 바른 것도 없는데.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몰래 먹이던 유기농 주스가 생각났어요. 그 주스에는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죠. 설마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걸 아셨을 리 없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섬뜩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나는 남편 몰래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밝혀진 진실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아이를 자신만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영양제를 권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엔 꾸준히 그 성분이 든 주스를 먹여서 내 품을 멀리하게 만든 것이었죠. 내가 유산할 뻔했던 사고도 사실은 시어머니가 나를 밀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내 아이를 빼앗아 자신이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잔혹한 짓을 벌였다니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의 악행을 알렸지만
동준 씨는 처음엔 믿지 않았죠.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내가 내민 탐정의 증거 자료들을 본 후 그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내가 유산할 뻔했던 사고의 진실까지 알게 된 후 동준 씨는 시어머니에게 절연을 선언했어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피해와 아이에게 행했던 아동학대를 명목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에게 선물했던 고가의 명품과 부동산 명의를 되돌려받는 증거도 함께 제출했죠.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발뺌했지만 내가 가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제야 그녀는 오열하며 매달렸지만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어요. 내 아이를 빼앗으려 했던 잔혹한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나와 동준 씨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늘진 감정 없이 오직 세 식구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시어머니의 잔혹한 집착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 여동생에게 날린 통쾌한 복수극. 내 이름은 서연. 나는 여동생 지민과 둘도 없는 자매였어요. 지민이는 늘 나를 따르고 언니가 최고야 라고 말해주던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죠. 내가 명문대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을 때도 지민이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나의 행복을 빌어주었죠. 나는 지민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동생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우리 자매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였으니까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컴퓨터가 고장 나 자료가 날아가거나 남자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투어 파혼 직전까지 가기도 했죠. 그때마다 지민이는 언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며 나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요. 나는 착한 동생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반복되는 걸까? 왜 지민이는 늘 내가 힘든 순간에 나타나 구원자처럼 행동하는 걸까? 나는 지민이의 행동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지민이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했죠. 거기엔 내가 겪었던 모든 불행을 지민이가 직접 꾸민 계획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내 컴퓨터를 고장내고 남자친구와 나를 이간질시키고 심지어 내가 유산할 뻔했던 사고까지. 지민이가 나를 계단에서 밀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착한 동생이 나를 질투해서 이런 잔혹한 짓을 벌였다니.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민이의 모든 만행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핸드폰 메시지, CCTV 영상, 그리고 그녀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까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부모님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충격에 휩싸였죠. 지민이는 법정에서 발뺌했지만
내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지민이는 내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폭행죄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어요. 착한 가면을 쓴 채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그녀의 모든 것이, 지민이는 감옥에 갇혔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나를 농락했던 그녀에게 통쾌한 복수극을 날렸으니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면 쓴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나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설 거예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침범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잊혀진 과거의 복수, 상상 초월하는 응징이 시작된다. 내 이름은 지훈. 10년 전 나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꿈을 키우던 평범한 개발자였어요. 그때 강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늘 내 아이디어를 칭찬하고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밤새워 개발한 핵심 기술을 강 팀장이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발표하고 그 공로로 승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결국 나는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내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강 팀장은 승승장구했어요. 내 아이디어를 발판 삼아 그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언론에서는 그를 혁신적인 리더라고 칭송했죠. 반면 나는 작은 회사들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의 성공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는 빡침이 끓어올랐어요. 내가 겪은 불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번성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요.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칼을 갈았어요. 강 팀장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냈죠. 그는 겉으로는 청렴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반전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강 팀장이 자신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 신화를 자랑할 것이 분명했어요. 나는 그 자리가 그의 몰락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출판 기념회 당일 강 팀장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나는 조용히 단상에 올라가 그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그의 자서전 첫 페이지에 내가 10년 전 개발했던 핵심 기술의 원본 코드와 함께 그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담은 USB를 건넸어요. 팀장님, 당신의 성공은 제 아이디어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입니다. 나의 말과 함께 준비된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어요. 강 팀장이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 팀장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죠. 강 팀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불법적인 재산 형성 과정까지 밝혀지면서 그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죠. 10년 전의 사소한 불의가 싹튼 복수의 씨앗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를 집어삼킨 거예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찾았어요. 내 꿈을 짓밟았던 그에게 통쾌한 응징을 날렸으니까요. 정의는 비록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 지옥의 덫이었다. 영혼까지 털어간 사이비 교주. 내가 직접 파멸시킨다. 내 이름은 지수.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시기, 나는 우연히 빛의 공동체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의 지도자인 선지자는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나를 감싸 안아 주었죠.
그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고 그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공동체 사람들도 모두 선량하고 행복해 보였죠. 나는 이곳이 나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생각했어요. 공동체에 깊이 빠져들수록 나는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나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쳤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었어요. 그는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죠. 나는 점점 더 공동체에 갇히는 기분이었어요. 외부 소식은 차단되었고 선지자의 말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죠.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지만 나는 이것이 수행의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빡침과 불안감이 끌어올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선지자는 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걸까? 나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나는 더 불행해지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공동체를 탈출한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나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이야기해 주었죠. 선지자는 사실 수십 년간 사람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해온 악질 사기꾼이었어요. 빛의 공동체는 그의 사기 행각을 위한 거대한 위장이었던 거죠. 그는 헌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우리를 조종하여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구원자가 영혼까지 털어가는 악마였다니.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나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탈출한 사람과 함께 선지자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의 숨겨진 재산, 과거의 사기 행각,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증거로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선지자는 법정에서 발뺌했지만 우리가 내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었죠. 결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죠. 나는 공동체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서 공동체를 떠났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어요. 영혼까지 털어갔던 사이비 교주에게 통쾌한 응징을 날렸으니까요.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거예요. 더 이상 거짓된 구원자에게 속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김민준입니다. 1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으며 언젠가는 제 노력이 인정받을 거라 믿었죠. 특히 박 부장님은 저를 아끼는 듯 보였어요. 민준 씨, 자네가 우리 팀의 기둥이야.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자네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 모든 것을 걸었어요. 밤샘은 기본이고 주말도 반납했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요. 박 부장님은 저를 격려하며 늘 옆에서 지원해주는 척 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회사가 산다.
그 말에 저는 더 힘을 냈습니다. 계약 성사를 위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직접 제안했고, 최종 계약서 검토도 제가 도맡았습니다.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에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몇 번이고 살폈죠.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이미 와 계셨고, 계약 상대방 쪽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박 부장님이 저에게 최종 계약서가 아니라며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 이건 최종본이 아니야. 자네가 확인한 건 초안이었고, 이건 마지막으로 수정된 거야. 자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급하게 수정할 부분이 생겼네. 저는 부장님의 말을 믿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의 원인이 제가 최종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으니까요. 밤낮으로 일했던 그 계약서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꼼꼼히 확인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관하고 있던 초안과 최종본이라고 했던 계약서를 다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최종본에는 제가 초안에서 삭제했던 회사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교묘하게 다시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에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박 부장님의 필체로 민준 확인 완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 부장, 그 인간이 저를 이용한 겁니다. 저를 믿는 척, 저를 아끼는 척 하면서 뒤로는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 독소 조항은 박 부장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고, 저를 방패막이로 삼아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 했던 겁니다. 제 모든 노력과 신뢰가 한순간에 배신당한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다. 박 부장,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초안, 박 부장님의 필체가 담긴 최종본, 그리고 계약 당일 제가 자리를 비웠던 시간 동안의 CCTV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빛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김민준 씨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박 부장님을 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기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박 부장님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부장님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사과하고 모든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었던 동료들이 저를 응원해 주었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비밀 계약서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도 저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나를 파멸시키려던 그림자, 내가 직접 끌어내린다. 내 이름은 도현.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내 삶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죠. 출근길에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사소한 불운이 계속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운이 없구나 하고 넘겼죠. 하지만 불운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이유 없는 건강 악화, 심지어 내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루머까지 퍼지기 시작했죠. 내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모든 불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누군가 나를 의도적으로 파멸시켜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누가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빡침은 극에 달했어요.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불안에 떨었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내 삶은 완전히 망가졌고 나는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렸어요.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설계인가?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내 삶을 파괴하는 그림자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했어요. 이 모든 불운은 우연이 아니라 10년 전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한 사람의 치밀한 복수극이었어요. 학창 시절 내가 무심코 했던 장난이 한 친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그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나의 삶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내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거대한 복수가 되어 돌아올 줄이야.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나의 모든 불행이 누군가의 설계였다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과 공포가 밀려왔죠.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나의 삶을 파괴하려던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고 그의 모든 계획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죠. 나는 그 친구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그가 나에게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복수심을 토로했지만 그의 범죄는 명백했어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어요. 나를 파멸시키려던 그림자가 스스로 파멸하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죠. 나는 비로소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되찾았어요. 과거의 실수가 불러온 비극은 쓰라렸지만 가정에서 나는 나의 삶을 되찾고 더 강해질 수 있었죠. 이제 나는 나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거예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나의 삶을 침범당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이 났어요. 끔찍한 불운의 진짜 원인, 상상 초월하는 진실이 밝혀진다. 내 이름은 하준. 우리 가족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기묘한 불운이 있었어요. 사업은 늘 망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떠나갔으며, 심지어 건강까지 좋지 않았죠. 할머니는 우리 집안에 저주가 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삶 역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죠. 나는 이 알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 불운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가족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고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죠. 빡침은 존재론적인 성격을 띠었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불운이 반복되는 걸까?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그러던 중 나는 할머니의 오래된 유품 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했죠. 우리 가족의 불운은 저주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친형이 저지른 과거의 추악한 불의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한 가족을 파멸시켰던 거예요. 그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가 복수를 다짐하며 남긴 편지였죠.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운은 그 복수의 결과였던 거예요. 운명이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죄악의 대물림이었던 거죠. 고통의 진정한 악당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편지에 적힌 그 가족의 후손을 찾아갔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대대로 겪어온 불운의 진실을 고백하고 할아버지의 형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어요. 처음에는 나를 믿지 않으려 했지만 나의 진심과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는 함께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할아버지의 형이 가로챘던 재산을 찾아내 피해자 가족에게 돌려주고 그의 죄를 세상에 알렸죠. 사이다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해방이었고 치유였으며 주체성 회복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비로소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불운은 반복되지 않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과거의 죄악이 대물림되는 비극은 끝이 났고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이 이야기는 비록 슬프게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이 났어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나는 나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거예요. 남편이 만든 가짜 가족.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의 처절한 최후는 내 이름은 지연.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여자라고 불렀어요. 능력 있는 남편, 사랑스러운 두 아이.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남편 준혁 씨는 늘 바빴지만 집에 오면 자상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로 변했어요. 주말마다 가족여행을 떠났고 퇴근 후엔 아이들과 놀아주며 저를 살뜰히 챙겼죠. 우리 가족은 완벽했어요. 그랬는데 그 완벽한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남편 회사에 경찰이 들이닥치던 날, 처음엔 그저 일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 믿고 싶었죠.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남편 통장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발견하고야 말았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충격이었죠. 아니, 이건 충격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는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와 이중생활을 해왔어요. 나와 똑같은 집에 살고, 나와 똑같은 삶을 연기하며, 나와 똑같은 가족을 꾸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그대로 복사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혔죠.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입으로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속삭였다는 사실이 더 소름 끼쳤던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우리 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긴 주식을 내 손발이 다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눈빛은 차갑게 변했어요. 이 모든 걸 짓밟아 버릴 거라고. 그에게 내가 당한 고통의 몇 배를 되갚아 줄 거라고.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남편의 추가 비리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갔죠. 모든 사실을 폭로했어요. 그 여자도 남편에게 철저히 속아왔다는 사실에 경악하더군요. 다행히 그 여자도 복수를 원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죠. 저는 남편이 자신과 그 여자에게 남겼던 유언장을 역이용해서 그의 모든 재산이 저와 아이들에게 돌아오도록 설계했어요. 동시에 남편의 회사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어요. 그 여자와 함께 남편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죄를 낱낱이 밝혀냈죠.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완벽했던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결국 준혁은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지옥 같은 결혼은 끝났고 내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더 당당하고 더 성공적인 삶으로요. 그에게 남겨진 건 차디찬 철창과 후회뿐일 테니까.